영속론자들 본 거야. 두 번째,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예전에 했었어.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가 붓다 편에서 붓다가 범천 까고 왔단 내용. 네네. 기억나? 그거예요, 그거. 정확히 그 내용이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내용이야. 근데 요거는 꽤 길거든요. 근데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볼게.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수축한다. 우주 팽창 수축 얘기하시는 거야. 세상이 수축하면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으로 가게 된대요. 이거 예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불교에서의 세계가 세 가지였지. 색계, 욕계, 죄송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음천은 색계 이선천의 세 번째 천상이거든요. 이건 우리 뭐 하지 맙시다. 근데 광음천은 어떤 세계냐면은 중생들이 대화할 때 입에서 광이 나온대. 맑은 광이 나와가지고 전달이 된다는 광통신하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보통 세상이 탄생했다가 수축해서 없어지면 중생들은 광음천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선가 이 세상이 다시 탄생하기 시작해요. 팽창을 시작합니다.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에 궁전이 출현한다. 여기서 말하는 궁전은 뭐 진짜 뭐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텅 빈 범천의 궁전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홀로 태어난 거야. 새로운 우주에 태어난 거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느끼면서 빛나면서 허공을 떠다니고 신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살아. 그곳에서 홀로 오래 있다 보니까 실증과 초조함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중생들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해서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도 역시 거기서 신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가장 먼저 그 공간에 태어났던 중생 기억나시죠? 네. 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나야말로 이 중생들의 창조자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애들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뒤에 태어난 애들은 어떤가? 뒤에 태어난 애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존자. 홀로 있는 이 존자는 범천이요. 창조주다.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다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들의 창조자이시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는 이분이 여기에 먼저 계신 것을 보았고 우리는 후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대. 먼저 태어난 애는 수명이 더 길고 더 아름답고 더 힘이 세고 나중에 태어나면 수명이 짧고 못생기고 미약하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갖는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할 때 네. 진짜 있다, 리얼로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인간의 사고방식이 어떤 인격신 같은 존재를 믿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설명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들어봤던 것 중에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네. 그래서 광음천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우주를 형성하면서 그냥 잘 지낸 거야. 애들 신들처럼 잘 지내. 그런데 거기서 또 떨어져 오는 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중생 중에 하나가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바로 여기 이곳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태어나서 그는 집을 떠나서 출가합니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갑자기 왜 걘 출가해요? 왜 출가했죠? 안해요.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여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삼매에 이르게 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데 한 번밖에 기억 못하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이런 걸 기억하는 거죠. 내 전생을 봤더니 거기 뭐가 있습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어.
이 존자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이런 걸 깨달아. 그런데 거기 있을 때 나는 어땠습니까? 쩔었죠. 아니지. 거기 있을 때 나는 범천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여기에는 영원히 계신 하나의 범천이 계시고 우리 같은 애들은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냥 계속해서 죽어 나오나 보다. 바로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게 한계가 있었던 거야. 마찬가지인 거죠. 나머지 것들이 다 비슷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는 대부분의 것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볼 수 있었던 전생이 짧았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논리적 추론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갖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눈이라 하고 귀라 하고 코라 하고 혀라 하고 몸이라 부르는 이런 자아는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런 자아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 독실이었죠. 물질은 없어지지만 마음은 영원하다. 네.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 론자였던 겁니다. 일종의 이원론자들.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지금까지 8개 본 겁니다. 근데 또 마지막 거는 좀 덜 까시네요. 까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생각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어차피 그치. 자기 체험에서 온 거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하세요. 근거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한테 번호표 받으면 일단 아웃.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8번까지. 모두가 번호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걸리냐.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받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아직도 못 받았어. 난. 그 다음에 이제 영속론자들, 일부 영속, 비영속론자들 본 거고, 세 번째는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인데, 이 이후부터는 그냥 이런 애들이 있다 정도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비슷비슷해요. 한 개만 볼게요. 이건 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을 어떻게 비판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한함을 설하는 자들, 세상이 유한하다. 두 번째,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 세상이 무한하다. 세 번째,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라고 설하는 애들이 있고, 네 번째,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는 애들이 있다. 첫 번째 경우 볼까요? 유한함을 설하는 애들 뭐냐? 깡 선생이었죠. 저 드디어 당첨입니다. 예. 근데 깡 선생님이랑 좀 달라. 논리가 아니라 삼매를 얻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문이랑 사문 중에서 삼매를 얻었어. 노력해가지고 삼매를 얻었어. 그런데 이때 삼매를 얻을 당시에 왠지는 몰라. 근거 없어. 유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머무는 애들이 있습니다. 삼매 딱 들었더니 유한한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삼매 든 거야. 이유는 없어요. 명상하다가 보니까 나름 그런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생긴 거죠. 거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해서 삼매를 어렵게 얻었어. 그때 유한하다는 인식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라고 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삼매 들었을 때 유한하게 어떻게 인식을 얻지? 김도인이 두 번째 경우에 속합니다. 삼매를 얻을 때 무한하다는 인식을 얻고서 머문 애들이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유한하다고 말하는 사문과 바람은 거짓이다. 왜냐면 내가 노력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삼매에 들었더니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세계는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 그냥 단지 내 노력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인데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거야. 유한하든 무한하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좀 무한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요? 네.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가 핵심이네요. 삼매를 얻는 과정이 그렇지. 내가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김도인이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경험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더 집착하게 그리고 되죠. 얻은 경험, 내가 얻은 경험이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어. 그럼 그걸 놓기가 집착하게 어렵다. 집착. 그 얘기에 집착하고 가래, 취착하게 된다.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뭐 나머지도 비슷해요. 당연히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안 했잖아. 세 번째는 건너뛰려고 비슷해. 네, 비슷해. 아니 근데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어. 유한하다고 주장한 사람, 무한하다고 주장한 사람,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고 주장한 사람,
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둘 다 근데 아닌 사람. 부처의 가르침이 다 저런 방식이에요. 되게 그냥 논리적 구조로 돼 있어요. 수식 구조처럼 전개시켜요. 그러니까 다 자기 걸려? 말을. 걸릴 다 수밖에 걸려. 없는 응.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졌어요. 그리고 항상 네 번째는 뭡니까? 논리적 추론이죠. 근데 세 번째는 그러면 삼매 들었을 때 유한한 경험도 하고 무한한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지? 말씀하세요. 혼용돼서? 삼매를 얻을 때 위아래로는 유한하고 옆으로는 무한하다는 인식을 어? 가진 애들이 있대. 아, 이것도 정말 다양하게 체험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근데 전 이런 거 못 들어봤는데. 뭐 부탁해서 말씀하시니까 뭐 네. 그러니까 지금 도희님은 너도 걸리게 조금 되죠. 부족한 집착하고 거예요. 있어.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너 걸려. 자기 경험을 좌우로 가지고.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는 논리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세상이 유한하다 혹은 무한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실제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다는 거죠. 애매모호한 자들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자들. 그 원어로는 아마라 위케피카 불가지론자들, 회의주의자들이에요. 아마라 위케피카에서 아마라가 뱀장어란 뜻이더래. 이리저리 피해가는 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만 볼게요. 하나.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이것은 유익하다 혹은 이것은 해롭다라고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것이 유익한지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해로운지 그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유익함이라고 설명하거나 이것은 해로움이라고 설명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곤혹스럽고 곤혹스러운 것은 나한테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아서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라고도 하지 않는다. 라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있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다 걸렸지 뭐. 근데 애매모호한 자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걔네들은 뭐 소피스트들 같은 놈들이네. 이렇다고도 할 수 있고 저렇다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그지 우리 불가지론에 대해서 그래도 요즘에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불가지론이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건 절대 알 수 없다가 불가지론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비판하신 걔네들도 거는 번호표를 이미 받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신 건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인식에 한계가 있다, 깨달음에 한계가 있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를 지금 비판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잘 모른다라는 그런 견해, 인식도 어디서 왔어요? 내 체험에서 온 거야. 아직 체험한 게 없는 거죠. 아직 확정적인. 체험하지 못했다는 체험을 한 거지. 이런 식으로 비판하십니다. 마지막 우연 발생론자들까지 볼까요? 이유나 원인, 토대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 인간 혹은 우주는 어디서 왔느냐? 우연적 발생. 그렇지, 우연적으로 온 거야. 확률.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독특한 방식으로 까십니다. 이거 궁금한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요? 첫 번째, 이런 신들이 있대. 무상유정이라는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상유정천은 색계 제4천에서 두 번째 하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세계관 중에서 하나인데 아산야사따를 번역한 건데 무상유정천에는 마음은 없고 오직 물질로만 된 몸이 있대. 이런 세계가 있대요. 이런 세계는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은 여기는 마음도 없고 인식도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인식이 당연히 없겠지. 그냥 물질의 몸만 있는 거야. 이들은 전생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인식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한 사람들이었대. 그래서 인식이 없는 경지를 얻고자 선정을 닦아서 여기에 태어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죽는다고 해요. 독특하지? 마음이나 인식이 없는 세계가 있대. 거의 기계같이 있겠네요. 그렇죠. 시계 속 세계 같은 걸 것 같아. 거기서 우연하게 인식이 발생하면 이제 죽게 돼서 다른 세계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봐. 무상유정 세계에서 태어났던 애들이 있겠죠. 근데 걔네가 죽어서 인식이 생겨서 이곳에 왔다라고 해봅시다. 이곳에 와서 바라문이나 사문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삼매에 들었어요. 자기의 전생을 보는 거야. 전생을 봤더니 뭐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네? 물질만 있었어. 그러다가 이번 생에서 난 인식을 갖게 된 거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의 인식과 마음이 우연적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우연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리가와 해석가들이 있다. 논리가와 해석가인 사문과 바라문들은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한다. 아, 자아와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구나. 과학자들. 이게 과학자들인 거야. 오늘날의 사문과 바라문이 과학자들인 거죠. 그래서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과거. 18가지 과거를 모색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과거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알겠네요. 내 뭐 전생 그렇지. 혹은 우주의 시작 이런 것들이 그걸 이전 통해서 경험. 설하는 자들을 음, 말씀하시는 이게 거예요. 진리다. 44가지가 남았습니다. 과거만 한다고 했잖아요. 과거만 할 거예요. 네. 네, 44가지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은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돼 있어. 앞에 우리 과거는 좀 스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얘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 근데 44가지는 그냥 정말로 그 논리적이에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죠.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애들이 있다. 16개의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다 하지 않고 막상 읽어보면 그냥 A는 B다, A는 C다, A는 D다 인데 실제로는 근거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말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그렇지. 없다. 실제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참고 삼아 궁금하실 테니까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야. 첫 번째, 그들은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아는 물질을 갖지 않는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하는 애들이 있다. 이해가? 세 번째, 자아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얘기한다. 네 번째, 자아는 물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죽고 난 후에는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거 깡쌤이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프라타고라스였나?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A는 B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A는 B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다 자기 경험에서부터 온 것밖에 없다. 인 거지. 그래서 44가지는 이러한 형식,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기술돼. 그래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려야죠. 최종 결론. 이미 뭐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최종적인 반복인 겁니다. 비구들이여, 사문, 바라문들이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것은 모두 62가지의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62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외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붓다는 이미 알고 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느낌들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에는 취착하지 않고 해탈하게 된다. 모든 62가지 애들은 느낌,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발생한 느낌이 견해로 확장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해탈할 수 없어. 하지만 열애는 이러한 느낌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그래서 해탈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붓다를 칭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 얘기해볼까요, 이제? 이러한 62가지의 견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치. 느낌과 경험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붓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요된 것뿐이다. 아무리 과거와 미래에 대한 놀라운 견해를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제한된 체험만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의 체험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죠? 경험의 쥐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벗어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 경험의 취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닌 거야, 실제로는. 자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냥 단순하게 연기에 의해서 그냥 무더기처럼 쌓여있는 거지. 오온으로 쌓여있는 거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 사장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계속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야. 놀랍게도 반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들 모두는 6가지 감각 장소들을 통해 갖가지 대상과 맞닿아 계속해서 일어나는 감각 접촉으로 인해 사견의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느낌이 그들에게 가래를 생기게 하고 가래는 취착을 생기게 하고 취착은 존재를 생기게 하고 존재는 태어남을 생기게 하고 태어남은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생기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6가지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 장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 모든 견해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끝! 저희가 그때 칸트 편에서 비유적으로 뭐 카메라에 우리의 인식 기능을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에? 어디 칸트를 지금 여기다가 칸트는 몇 번째 있습니까? 그러니까 칸트랑 같은 입장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의 한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단 한 대의 카메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그렇지. 네, 한 카메라 한 대가 지금 주변을 쫙 돌아가면서 찍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진정한 세계의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그렇지. 게.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달았던 칸트도 근데 그 경험을 토대로 깨달은 거니까. 그죠. 논리적인 사문 정도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카메라들아 이리 와라. 너는 1번이다. 넌 2번이고 넌 3번이고 해서 64번까지 번호표로 쫙 분리해 두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을 촬영하고 계신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단 한 대의 그 카메라일 뿐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리고 너무 자아를 신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경험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끝이에요. 느낀 점 한번 들어봅시다. 요런 사고방식 어떻습니까? 모든 경험은 자기의 제한된 경험에서부터 오고 그것이 느낌이 강하게 자리 잡히게 돼서 그렇게 판단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제한돼 있다. 그리고 제한된다기보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부처님께서 주장하시는 참된 어떤 진리 혹은 참된 깨달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공통적으로는 고정불변한 자아를 상정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나 부처님 보시기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딱 보시기에 그런 생각들 자체가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끝났네. 하십니다. 이제 오늘 방송 지대너비아 마무리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109번째 왔습니다. 붓다가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모두 62가지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그들은 위로 오르고자 하나. 그래서 망이구나 이게. 그래, 그렇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이미 그물에 걸려 있다 너는. 그죠. 이들이 아무리 위로 오르고자 하나 그물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그들은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르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할까? 그렇다면 어떠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어떠한 견해에도 걸리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 가능한가? 그걸 지금 부처님께서 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그물, 너희들이 지금 그물 속에 갇힌 물고기 신세인데 그 안에서 발버둥치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걸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다의 이러한 62가지의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견해. 근데 이것도 부다님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덕실이가 얘기했는데. 뭐 내가 아니라고. 난 감히 듣고 있었는데. 자기 문화권 안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권. 인도의 문화권 안에서 어떤 명상, 그다음에 선정을 닦는 그것이 강조돼 있고 그것이 사실과 연결돼 있는 문화권이었잖아. 그런 명상 속에서의 체험이 실제의 세계를 반영한다. 혹시 그것도 하나의 견해나 문화권의 영향은 아닌가? 그러니까 시대 문화적인 한계.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이 세상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지식을 얻는 데에 대해서 이제 근대나 현대 이후에 발전된 어떤 방법 도구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 안 된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 세상이 뭐 영원하다 아니면 뭐 영원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증거를 채집을 하거나 뭐 수학적인 계산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느꼈는데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맞아. 경험을 토대로 하니까 사실 지난번에 나왔었던 불충분 결정론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기도 하고 관찰로서는 충분하게 이게 진리다라고 깨달음까지 이를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누구나 거기에 동의를 하지 그거 아니다. 지금 이 정도 경험이 쌓였으면 이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차장님이 정리한 걸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잖아요. 보면서 이제 언어들이라든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저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류를 한 것들을 보니까 그 당시 인도의 어떤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비판을 하셨으니까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인도는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 시대가 지금 생각할수록 대단했다고 하는 것처럼 네. 그 인도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천재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계셨다면 지금 이게 현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 현대 철학자들을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네요.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째 그 부처의 생각도 자신의 경험에 기반했다라는 건 맞잖아요. 자기 그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낸 진리니까 그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붓다께서도 어떤 깊은 명상 속에서 전체를 도망하신 거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인 경험에 기반했다, 기반하지 않았다는 건 비판의 핵심이 아닌 거고 자기가 체험한 게 일부분일 뿐인데 그걸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진리처럼 생각한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부처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하면 부처가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부처가 지금 한 방식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김도인이 얘기하는 건 그거야. 사실 62가지를 나열한 거 그게 대단한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나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붓다가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을 봐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말하고자 했던 거는 자기 체험에 갇히지 말라. 자기 체험, 한정된 체험에서부터 발생하는 느낌을 부여잡지 말라. 네. 인 건데 그 주제를 붓다한테 다시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부처가 제시하는 생각 자체가 영원불명하는 뭔가 고정된 자 아니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자기의 절대적인 정체성이라는 건 없는 거야 라는 거를 비판할 수가 있었잖아요. 종모불명한 정체성이 있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나에 대한 느낌이나 나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이야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네네. 자아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아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무상, 무아 정도로 우리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어떤 수련과 그 명상을 통해서 그 자아를 제거하고 무아의 경지를 깨달았어 라고 하는 거는 경험으로 안 치는 거죠. 아니요,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에서 자기 얻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네네. 정말? 그래요? 왜 그걸 경험으로 안 쳐요? 그럼 그것도 뭐라 한 거예요? 그것도 경험이 거구나. 하지만 그러니까 경험이 자기 경험이 자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데 자아를 깨는 경험은 말하자면 결이 다르고 급이 다른 경험인 거네요.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깨야 그렇죠. 된다. 네. 네네. 내가 지금 비디오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일단 그거를 뿌개버리는 거지. 그렇지. 거기에 한정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도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저도 작품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누구나 다 세상 살다가 보면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주장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 그게 이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인데 이 붓다님의 말씀은 그 네가 바라보는 세상의 그 한계에 갇혀 있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요즘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어떤 남녀 평등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많이 좀 배우고 공부하고 뭐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 각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논리나 뭐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이런 말씀들을 쫙
해서 보면 사실은 각자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관점 안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남자, 그렇죠. 자기가 체험한 여자를 전체화 그렇죠. 시키는 거지. 예. 그런 걸 보면서 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계 혹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가 오히려 진정한 참된 인식의 걸림돌이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타당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이런 문제들은. 예. 저는 근데 반면 지금 이렇게 국소적으로 적용시키면 그 말이 맞는데 부처님은 좀 더 넓게 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 보편 윤리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류의 제한된 경험을 토대로 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뭐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네. 그것조차도 정말 절대적인 선에서 뭐 우주의 시작을 40번 본 사람한테도 그건 너의 경험은 유한됐기 때문에 그 보편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다, 덧없다인 것 같기도 해요. 인류가 애쓰는 것들에 대해서. 불교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할 수 있는 비판이 이거죠. 결국엔 이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무주의 아니냐? 허무주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깡쌤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단편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때 그럼 무로 돌아가자는 거냐? 근데 거기서 말하는 무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없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 불교가 종교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싸워온 게 그 공격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불교만의 윤리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내 말은 무로 돌아간다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여혐과 남혐에 대해서 바라볼 때 네. 이건 자기 경험 때문에 만든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그거 자체도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소적으로 보고 싶은 대로 적용한 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 거기에 굉장히 좁게 적용한 거야. 이건 너의 경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냥 비판하는 거에 머무른 거지. 사실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보면 그 인류의 보편 윤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것까지도 부처님 말씀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허무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좁은 주제에 대해서만 약간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어. 이것조차 걸리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려. 이것도 걸리고 뭐 이게 A가 옳아 B가 옳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치 국소적으로 적용하면 맞겠지. 너무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근데 더 넓게 보면 그런 모든 생각들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야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적용하기가. 정리합시다. 정리하죠.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인류 전체의 견해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부다의 견해도 한번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자기 얘기한 다음에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깊이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가 넓다고? 너무 깊이 때문에 저희 같은 범인으로서는 도대체 위대하신 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경지를 보여주고자 했는가?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그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도 불교 내부에서도 좀 막 갈라지지 않습니까? 재밌죠. 예, 그래서 명상과 선수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궁극의 경지, 열반의 경지가 도대체 그럼 뭐냐? 예, 이거 가지고도 그 수천 년 동안 논쟁을 해왔던 거고 무아라는 게 그렇죠. 실제로 가능하냐? 그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거냐?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계속 출현해 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다 공부를 했으면은 더 재미있겠었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여기서 얻어야 될 거는 그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질문. 과연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끝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견해에 대해서. 저는 소위 요즘 이제 인문학 공부하는 게 좀 나름 유행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이없게 이런 게 사회 시대적 유행이 될 줄은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서 거기서의 아이콘이 지대노베시죠.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럼 인문학 공부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세계관이나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살짝 구경해보는 거? 그지. 그러니까 내 카메라로만 계속 찍고 있다가 옆에 보니까 다른 카메라들 몇 대 있어. 그럼
살짝 한번 가서 보는 거야. 아, 저 카메라로 세상을 보면 어떤 거지? 어떻게 이 세상이 보일까? 요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회 중에 뭐 다른 기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문학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오늘 이제 부처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불경 같은 것도 가끔 찾아 읽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고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이게 사실 시간 낭비죠.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기회를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자꾸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 같은 이제 범인들 아닙니까? 네. 부처님의 어떤 궁극의 경지선 제가 가기 이 생에서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못 갈 것 같은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떤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성들 입장에서도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좀 남자들이 초라하게 위축돼 있잖아요. 네.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자들에 속하는 스테파노 씨였습니다. 깡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깡쌤이랑 비슷해요. 깡쌤이 그러잖아. 인문학이 왜 재밌느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으니까 재밌다라고 했는데 인문학 공부하다 보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고 저기가 저기고 왜냐면은 서구 중심의 사고관이 뿌리 깊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파보면 다 서구 사상, 그리스 사상과 연결되기도 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기도 해요. 너무 식상해지기도 하고. 근데 나는 요즘에 재밌는 게 내가 전혀 모르던 분야였거든요. 붓다, 인도 철학.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걸 주는 것 같아. 야, 지금까지 이런 거 못 봤지? 서구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런 거 못 봤잖아. 이런 것도 있어. 보여주는 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일신 사상을 비판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비판할 수 있는데 석가는 이야기로 얘기해 주잖아. 야, 네가 전생에 봤던 게 그런 거였어 라고 이야기로 해주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에피소드 할 게 없다. 그럼 불경을 하나씩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붓다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붓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를 되새기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제거되었고 미래는 닥치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법을 바로 여기서 통찰하라. 여기서 말한 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담마, 다른 말을 얘기하는 거지. 김도인이 해준 얘기가 있었어. 김도인이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주면서 난 그 얘기를 김도인한테 처음 들었거든. 독화살의 비유. 자꾸만 원인, 뭐 미래, 과거 막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 초점 맞춰라는 말씀이었다고 해석해줬잖아요. 그걸 왜 했지? 예전에 했었어. 저희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 하셨죠. 네. 근데 질문하는 것들이 사후세계 아니었어요? 질문하는 맞아, 사후세계. 근데 나는 그때 김도인이 그런 얘기 해줬을 때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뭘 이해하게 되냐면 현재를 좀 봐야 되고 원인이나 근거 아니면 미래에 닥쳐올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붓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없음이나 자기 체안에 국한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법망경도 난 그렇게 읽혔어. 다른 거 고민하고 막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로 좀 읽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좀 신기한 게 저희 그 계속 에피소드 하면서 최 사장님이 불교에 대해서 되게 욕심내잖아요. 부처 욕심 있잖아요. 항상 자기가 네, 되게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한동안 어떤 새로운 명상 이런 거 배워보고 싶었던 게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궁금한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인도 어느 명상 수행센터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9박 10일 정도 코스였는데, 네네. 그래서 거기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못 가잖아요. 그렇게 쉬는 날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대신 마음을 달래려고 명상방석을 새로 하나 샀습니다. 네. 근데 이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삼매에서 본 거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봤나? 유한함을 받는지 무한함을 받는지. 전생 보고 올게요. 방석은 그럼 뭐 애플에서 나온 겁니까? 뭐 명상방석 되게
삼성 터치 되고 비슷해요. 네, 맥북 폰샵? 색깔이랑 비슷한 거 샀어요. 영상 방송기로 따로 있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냥 방송이잖아. 근데 너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뭔가 앉았을 때 척추 지지해주는 걸로 샀거든요. 척추 지지 기능과 뭐 통풍 기능.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그냥 거 없습니다. 방송일 뿐이야. 그냥 방석이야, 손방석. 그래서 보리수나무 앉으실 때 방석을 손으로 자기가 짜서 앉으셨죠.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그래서 그 얘기는 몰라? 처음 들었어요. 부처님도 허리가 아파서 이 척추 지지 기능과 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뭐 그렇지. 안 좋게 볼 것이가 저는 아니고 좋습니다. 당연히 그건 되게 네, 장비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독실이는 어떻습니까? 이 교훈은 잘 모르겠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르겠는데 견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붓다의 견해가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누구 한 사람을 붙잡고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스티븐 마이버가 눈앞에 있어. 그 사람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표준 모형이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된 거 아니냐. 우리 신이론 관찰 결과를 잘 설명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게 진짜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제 진리냐라고 얘기하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애매모호한 자들. 애매모호한 자들은 이제 그걸 피해 가려고 하는 약간 네네. 그 뱀장어 같은 사람들이었고 네네.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우리 경험을 토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사실 들으면서 전 논리실증주의도 순간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도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이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논리인 거잖아요. 그 사실 위 아래 뭐 옆에 이런 뭐 방향들이 있다, XY 지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3차원의 세계도 우리 세상을 재구성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뭐 A면 B고 B면 C면 A면 C다는 3단 논법 같은 기본적인 논리도 사실 우리 세상에서 적용되는 논리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머리가 좋으시구나. 정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A라고 주장한 것도 한계가 있고 B가 맞다고 한 것도 한계가 있고 not A, not B도 한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 보면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그래서 우리 길게 진행했었던 쇼미더 대화 아가리 파이터 특집은 원래는 B급으로 시작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누가 무게 잡았어. 어쨌든 우리 논문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문제였어. 제일 처음 문제죠. 제일 처음. 넌 진짜 쉽게 했는데. 너무 급이 교양 높여놓고 과정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해서 진짜 B급으로 한번 하죠 오랜만에. 근데 이 논쟁의 역사들을 쭉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남았나요? 빨리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부처님께서 오늘 종합을 해주신 게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시리즈로 정말 B급으로 오랜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